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라 시대의 왕 소지왕의 후궁이 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함 속에서 나온 여인. 군장 태을과 마주 앉은 파로는 마음속으로 조바심이 일었지만 꾹 참고 태을이 먼저 입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파로가 찻잔을 다 비울 때까지 말을 돌리던 태을은 파로가 그만 일어서 가려고 하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만나자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며칠 후 왕께서 저희 고을에 행차를 하십니다. 저희 고을로서는 둘도 없는 영광이지요. 그런데 왕께서 행차하시는데 저희 고을에 마땅히 대접을 하거나 내놓을 것이 없어서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올해 따님의 나이가 몇이나 되는지요? 파로는 태을이 얘기 도중 뜬금없이 딸의 나이를 물어오는 게 어딘지 석연치 않았지만 순순히 대답을 하였습니다. 올해 16이오만. 태을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침착하게 말을 했습니다. 왕께서 우리 고을에 행차하시면 따님을 진상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파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자가 금덩이보다 더 귀한 내 딸을 왕께 올리는 진상품쯤으로 치부하다니. 부하를 사귀며 얼굴이 굳어져가는 파로를 쳐다보며 태을이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만 잘 되면 따님은 왕의 총애를 받아 대궐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듣기 싫소.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시오? 내 오늘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겠소. 파로는 태을이 더 뭐라 말을 꺼내기 전에 얼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파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하나뿐인 외동딸 벽화는 어려서부터 금지옥엽으로 곱게 키웠고 처녀가 된 지금은 미색이나 성품으로도 어느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딸을 왕께 진상품으로 올리자니 생각할수록 화가 났지요. 파로는 잠 한숨 못 자고 꼬박 며칠 밤을 샜습니다. 그동안 마을에서는 왕을 맞을 채비를 하느라 야단 법석이 났지요. 그러나 파로는 갈수록 초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군장 태을이 이번 일을 꼬투리 삼아 우리 식구들을 못살게 구는 건 아닐까? 아니 어쩌면 군장의 위세로 우리 벽화를 억지로라도 왕께 진상을 할지도 모르겠군. 파로는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물론 속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지요. 벽화는 아버지가 며칠 전 군장 태을을 만나고 온 다음부터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벽화는 그런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하루는 저녁 설거지를 끝낸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아버지께 물어보았지요. 아버님, 혹 마음속에 무슨 근심거리라도 생기신 것입니까? 아니다. 아무 근심도 없다. 아버님,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군장 어른을 만나고 오신 후부터 아버님의 모습이 전과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벽화의 말에 파로의 아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요, 영감. 벽화의 말이 옳아요. 군장 어른이 뭐라 하던가요? 더 이상 파로도 숨길 수 없어 태을과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들은 아내는
벌쩍 뛰었지만 웬일인지 벽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잠시 후 벽화가 결심을 굳힌 듯 나지막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녀 군장 어른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이 좁은 고을에서 가난한 촌부의 아내로 사느니 대궐에 들어가 왕의 총애를 받으며 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벽화의 부모는 생각지도 못한 딸의 말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딸의 깊은 속내를 헤아리고는 속으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지요. 며칠 후 약속한 날짜에 왕을 모신 행차가 고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라 제21대 왕 소지왕이었지요. 마을에는 곧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고을 백성들은 횃불을 환히 밝혀놓고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가무를 즐겼습니다. 술자리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을 때 고을의 군장 태을은 소지왕 앞에 고을의 진상품을 바쳤는데 정성스레 포장한 큰 함이었지요. 신하들은 상당히 부피가 큰 함을 보고 어떤 물건일까 하는 표정으로 어명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소지왕은 술잔을 쭉 들이키고 난 후 한 신하에게 함을 열도록 명하였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함 속에서 나온 것은 곱디 고운 처녀였습니다. 첫눈에 보기에도 미색이 출중했을 뿐더러 아름답기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지요. 소지왕과 신하들은 홀린 듯 함 속에서 나온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녀는 수줍은 듯 눈을 내리깔고 가만히 서 있었지요. 그때 소지왕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당장 대궐로 돌아가겠다. 어서 행차를 준비하거라. 신하들은 물론 군장 태을은 당혹스러워 몸둘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했습니다. 벽화는 그저 가만히 서 있다가 왕의 엄명이 떨어지자 함 속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소지왕이 버럭 역정을 내며 대궐로 돌아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벽화의 마음은 반반이었습니다. 왕의 후궁이 되어 대궐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 기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우환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 마음이 졸였지요. 벽화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가을 어느 새벽 난데없이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바로는 부스스한 얼굴로 꽃을 걸치고 마당으로 갔지요. 뉘시오. 문을 여시오. 뉘신지 말을 하시오. 문을 열면 알게 될 것이오. 바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지요. 문 밖에는 옷을 잘 차려입은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뒤에 또 한 사람이 새벽빛 속에 서 있었지요. 옷 차림새를 보아 한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판단한 바로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때마침 마당의 인기척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벽화가 방문을 열고 나오다 그들과 마주쳤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던 벽화는 얼른 마당으로 뛰어나와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말하였습니다. 왕께서 어인일로 이렇게 누추한 곳에? 그와 동시에 바로도 무릎을 꿇고 엎드렸고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들은 바로의 아내도 얼른 마당으로 내려와 소지왕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문을 두드렸던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왕께서 여기에 온 연유를 잘 알 것이다. 그러니 알아서 잘 모시도록 하라. 폐하,
소씨는 궐로 돌아가 폐하께서 몸이 불편하시어 오늘 하루는 국사를 잠시 물리시고 쉬신다고 전하겠습니다. 파로는 얼른 소지왕을 벽화의 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파로의 아내는 정성껏 벽화의 몸 단장을 시켰지요. 단장을 끝낸 벽화가 고운 자태로 방으로 들어가 소지왕 앞에 다소곳하게 앉자 그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소지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대궐로 그냥 돌아가 서운했느냐?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내 너의 미색에 한눈에 반했으나 주위의 눈도 있고 해서 그냥 돌아갔노라. 그러나 내 오늘 너를 다시 찾은 것은 너를 이제부터라도 평생 내 곁에 두고자 함이니 지난 일은 잊고 내 마음을 받아다오.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던 벽화는 소지왕의 정성어린 말에 가만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벽화는 소지왕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수덕사의 전설. 옛날에 수덕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수덕이는 양반집 자제였는데 하루는 하인들을 데리고 사냥을 가게 되었지요. 사냥감을 찾아 산속을 돌아다니다가 노루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하인들은 수덕이에게 어서 빨리 활을 쏘라고 했지요. 수덕이는 한참 노루를 바라보다가 말을 했습니다. 저곳을 보아라. 사람이 있질 않느냐? 정말로 거기엔 한 여인이 있었지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수덕이는 사냥감을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수덕이의 마음엔 그 여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온통 그 여인 생각뿐이었지요. 견디다 못한 수덕이는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인들에게 일렀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덕숭이고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덕망과 예의를 고루 갖춘 여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덕이는 여인의 집 근처를 맴돌면서 여인의 모습을 멀리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용기가 나질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루는 체면을 무릅쓰고 여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지요. 그런데 덕숭낭자는 불쑥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저희 집 근처에 절을 한 채 지어주십시오.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덕이는 곧장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하루빨리 절을 짓고 덕숭낭자와 혼인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공사를 해나가다가 드디어 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덕숭낭자는 별로 기쁘지 않은 표정이었지요. 부처님을 모시는 절을 짓는데 부처님을 생각하며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한낱 여인네에게 온 마음을 빼앗기다니요. 저 뒤를 보세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절이 불타고 있었지요. 수덕이는 다시 절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절이 불타버렸습니다. 수덕이의 마음 속에서 덕숭낭자라는 여인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수덕이는 오로지 부처님만을 생각하며 절을 지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성을 다해 절을 완성시켰지요. 덕숭낭자도 수덕이의 정성이 깃든 절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혼례를 올리고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덕숭낭자는
잠자리만은 따로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수덕이는 화가 났지요. 덕숭낭자에게 화를 잔뜩 내고 돌아섰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덕숭낭자도 사라져 버렸지요. 수덕이는 그런 덕숭낭자를 잡으려 했지만 손에 남아있는 건 덕숭낭자의 버선 한 짝뿐이었습니다. 천둥과 비바람이 더 거세어지더니 낭자와 함께 있던 집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어졌고 수덕이는 혼자 너른 벌판의 커다란 바위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손에 있던 버선을 내려놓자 아름다운 꽃 한 송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수덕이는 이 모든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었고 덕숭낭자는 부처님의 화신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덕사에는 지금도 버선꽃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수덕사의 대웅전. 수덕사라는 절은 덕숭산이라는 산 속에 있었습니다. 수덕사는 경치가 아주 아름다웠지요. 스님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며 불경도 읽고 일도 하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들은 생각을 했지요. 이렇게 멋진 곳에 대웅전을 지으면 부처님이 정말 기뻐하실 텐데.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에겐 그런 대웅전을 지을 만한 돈이 없잖아.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부처님께 참배를 올릴 수 있는 절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인데. 스님들, 우리 부처님께 기도를 드립시다. 이곳에 대웅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정성을 모아 소원을 빌자고요. 그 뒤로 스님들은 열심히 불경을 외며 정성 들여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한 해가 지난 뒤 스님들은 계속 소원을 빌었지요. 하지만 대웅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지긴 했지만 결코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수덕사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고운 얼굴에 예쁜 옷을 입은 그 손님은 부처님이 보내주신 선녀 같았지요. 그 여인의 이름은 수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스님들은 수덕 아가씨와 함께 지냈지요. 수덕과 함께 멋진 대웅전을 지을 수 있도록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수덕 아가씨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수덕사 인근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덕사에 예쁜 여자가 있다며? 정말 천사 같다던데? 근데 매일같이 대웅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다나 봐. 수덕 아가씨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퍼져갔습니다. 그 절에 대웅전을 지어주는 사람과 수덕 아가씨는 혼례를 올린다는군. 그렇게 착하고 예쁜 아가씨와 같이 살게 될 사람은 정말 좋을 텐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수덕사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돈 많은 부잣집 자제부터 나무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목공수까지 왔지요. 모두들 수덕 아가씨와 혼례를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아가씨는 말을 했지요. 누구든 이곳에 대웅전을 지어주는 사람과 혼례를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먼저 대웅전을 지으려고 서둘렀습니다. 먼저 돈 많은 부잣집 자제가 값비싼 재료들을 사들여 법당을 지었지요. 하지만 아가씨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짓는다면 당신과 혼례를 올릴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재주가 아주 뛰어난 목공수가 법당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지요.
이것도 아니에요. 정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수덕 아가씨는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지만 아가씨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였지요. 그렇게 하나둘 수덕사를 떠나기 시작했지만 한 사람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이덕숭이라는 사람이었지요. 이덕숭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가씨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이곳에 대웅전을 지어 올리면 낭자는 저와 혼례를 치르실 것이지요?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숭은 대웅전을 짓기 시작했지요. 각오가 남다르긴 했지만 크고 멋진 대웅전을 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법 긴 시간이 흘러 어느덧 수덕사 앞마당에 크고 멋진 대웅전이 지어졌습니다. 공사가 끝나는 전날 덕숭은 아가씨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마음에 드시지요? 그렇다면 당장 혼례를 올립시다. 예, 마음에 듭니다. 그럼 저는 집에 돌아가 혼례 준비를 하겠습니다. 덕숭은 깨끗이 옷을 갈아입고 아가씨가 살고 있는 초가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가씨를 부르며 방문을 여는데 아가씨가 커다란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다급해진 덕숭은 손을 뻗어 아가씨를 끌어내려 했지만 이미 아가씨는 바위 틈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덕숭의 손에는 아가씨가 신던 버선 한 짝만 쥐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땅바닥에 주저앉아 덕숭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 보니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내가 이곳에 대웅전을 짓게 하도록 부처님이 인간으로 변해 내게 오셨구나. 아가씨가 부처님이었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지. 부처님이 내게 큰 가르침을 주신 것이야. 덕숭은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후로 덕숭이와 스님들은 부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아름답게 지어진 대웅전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백정이 양반이 된 이야기. 경종 때 암행어사로 이름을 날렸던 어유룡은 호탕하면서도 정념결백한 인품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지요. 그는 무슨 일이든 장난을 잘 치기로 유명하였지요. 어유룡이 암행어사를 지낼 때 진주에 박지수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조 대대로 소 잡는 일을 한 사람이었지만 성실하고 근면한 성격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지요. 당시 진주 지방의 이방은 최영득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박지수와 친한 사이였습니다. 박지수가 아무리 부자라 해도 백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도 찾아오는 자가 없었지요. 하지만 최영득은 아무 거리낌도 없이 그를 방문했고 박지수도 그를 후하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주 왕래를 하다 보니 두 사람은 형 아우하는 사이가 되었지요. 최영득의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여 박지수는 최영득을 경제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최영득은 백정인 박지수를 친형님처럼 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지요. 박지수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정이라는 자신의 신분으로 머리에는 평양립이라고 하는 백정임을 나타내는 갓을 쓰고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굽신거려야만 했지요. 그래서 어느 날 박지수는 최영득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보게 아우님,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도 마음이 편치가 않네. 백정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니 이게 평생의 한이야. 자네가 내 소원 풀이를 좀 하게 도와주지 않겠나?
이에 최영득은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였지요. 형님, 걱정 마십시오. 비록 제가 큰 힘은 없으나 형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형님을 반드시 양반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지수는 뛸 듯이 기뻐하며 그날부터 양반이 될 날만 손꼽아 기다렸지요. 그런데 마침 진주 지방의 암행어사가 감찰을 나왔습니다. 그는 관가의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최영득이 날았던 2,000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포착하였습니다. 최영득은 당장 감옥으로 잡혀 들어갔지요. 당시 국법으로는 무단 사용한 나랏돈을 일정 기한까지 갚지 못하면 사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최영득은 자기 집안의 모든 재산을 처분한다고 해도 2,000냥을 마련하기란 무리였지요. 그래서 최영득은 박치수에게 사람을 보내어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박치수는 선뜻 2,000냥을 내주었지요. 암행어사가 가고 난 다음 진주 군수가 쫓겨나고 새로운 군수가 임용되었습니다. 그는 최영득에게 말을 했습니다. 좌수 자리는 한시도 비워둘 수 없는 자리인데 서울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오래 걸리니 이 고장에서 적당한 인물이 있으면 추천해주게. 이에 최영득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요. 본래 이 고장에서는 좌수 자리를 토박이 양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관례이옵니다. 이번에는 박지수라는 자의 차례이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지요. 군수는 그 말을 듣고 당장 박지수에게 좌수 신분증을 만들어 전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최영득은 그 즉시 좌수 신분증을 박지수에게 전해주었지요. 평생 백정이었던 박지수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양반이 된 데다 벼슬까지 얻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박지수의 기쁨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고을의 진짜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 소동을 피운 것이지요. 하는 수 없이 박지수는 벼슬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신분증이 남아 있었지요. 이제 그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서든 양반 노릇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생각 끝에 충청도 서산으로 가서 평생을 양반 노릇을 하면서 살기로 하였지요. 그는 서산으로 옮겨가 그곳에서 큰 집과 넓은 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에다 좌수 신분증을 걸어두어 자신이 양반임을 자랑하였지요. 서산고을 사람들은 그를 양반으로 대우해 주기는 했지만 무언가 미심쩍은 눈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지수는 선대에는 내세울 만한 조상이 없지만 최근에 암행어사로 활동하고 있는 어유룡이 나와는 이종 사촌이요 하면서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이름을 써먹으며 위기를 모면하였지요. 암행어사의 친척. 어느 날인가부터 암행어사 어유룡이 충청도 지역을 돌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지수는 속으로 뜨끔했지만 겉으로는 아주 태연하게 말을 했지요. 이번에는 이쪽 지역으로 오면 필시 우리 집을 들리겠군.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니 무척 반갑겠구나. 이제 박지수가 어유룡의 친척이라는 거짓말은 삽시간에 서산 일대로 퍼져나가 이웃 고을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서산 대평리에 이번 암행어사의 친척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 대문을 드나드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지요. 다들 아부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마침 어류룡이 그 길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루한 차림을 한 채로 사람들에게 물었지요. 이보시오. 그 암행어사 친척이라는 사람의 집이 어디 있어? 왜 그러시오? 당신도 벼슬자리 하나 얻으려고 그러시오? 저기 저 큰 고개를 넘으면 그 마을에 제일 큰 집이 있소이다. 그 집이 암행어사의 친척 집이지요. 그날로 어유룡은 박지수의 집을 찾아갔지요. 겉보기에는 아주 의리의리한 양반의 대저택이었습니다. 어유룡은 하룻밤만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박지수는 선뜻 승낙을 하였지요. 밤이 깊어지자 있던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고 박지수와 어유룡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유룡이 드디어 박지수를 혼내줄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지요. 주인께서는 고향이 어디십니까? 전주 출신이지요. 좌수 자리는 언제 지내셨습니까? 조상 대대로 해오던 것인데 4, 5년 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럼 집안에 유명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암행어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어유룡이란 자가 저희 이종사촌 됩니다. 그럼 어유룡이란 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친척인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유룡은 이때다 싶어 허리춤에 있던 마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박지수는 마패를 보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었지요. 이번에 어유룡이 서산으로 왔다고 합니다. 어유룡이 다시 마패를 보여주었지요. 그제서야 박지수는 사태를 깨닫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이놈, 네 놈이 감히 내 친척이라고 사칭을 하는 것이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어디 말해보거라. 박지수는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요. 그러다 한참 뒤 입을 간신히 열었습니다. 오사어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너를 죽이려는 생각은 없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된 데는 필시 무슨 연유가 있을 터이니 그 이유가 듣고 싶은 것뿐이다. 그제서야 박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하소연을 듣고 어사가 말을 했지요. 그래, 그렇게 양반이 되고 싶었다 이 말이지. 그러면 내가 양반을 한번 시켜주도록 하지. 그는 박지수에게 귓속말로 무엇인가를 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어유룡은 서산 군수를 찾아갔지요. 그리고 자신의 친척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자 군수는 단박에 박지수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저녁 어유룡은 군수와 관리들의 호의를 받으며 박지수의 집을 향했지요. 박지수의 집에서는 서산 고을에 있는 모든 관리들과 주민들이 모여 성대한 축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방의 나쁜 버릇. 옛날 어느 마을에 꽤 많은 이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은 툭 하면 잔꾀를 부려 원님을 속이고 돈을 가로채는 나쁜 버릇이 있었지요. 이를 눈치챈 원님은 이방의 버릇을 고치려고 궁리를 한 끝에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라 당장 그를 불렀습니다. 이방 자네는 이제부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수말 새끼를 구해오게. 만일 수말 새끼를 구해오지 못하면 혼날 줄 알게. 원님의 말을 들은 이방은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수말이 어떻게 새끼를 낳는단 말인지요? 어디서 수말 새끼를 구해올 수 있단 말인가요? 이방은 원님이 벌을 내리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은 가슴을 치며 잘못을 돌이키려 했지만 지나간 잘못을 어찌할 수 없었지요.
이방은 밥을 먹지 못해 기운이 없어 자리에 들어 누웠습니다. 이방의 집에는 걱정으로 가득하게 되었지요. 하루는 막내 아들이 아버지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말을 했지요. 할 것 없다. 나가서 공부나 하거라. 아버님, 저는 몸이 허약해지시는 아버님을 두고 공부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잘못이지. 내가 잘못했어. 아버님, 아버님의 잘못은 곧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니 제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이방은 망설이다 속 아리를 한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지요. 그리고 아들에게 앞으로는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모두 듣고 아들이 말을 했지요. 아버님이 잘못을 뉘우치셨으니 원님께서 용서를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원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비록 어린 아들이기는 했지만 근심 걱정을 털어놓으니 이방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튿날 이방의 막내 아들이 원님을 찾아갔지요. 마침 이방의 아들을 보자 원님이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통 보이질 않는데 무슨 까닭이 있느냐? 실은 그것을 아뢰러 왔습니다. 그래, 무슨 까닭인지 어서 말해보거라. 소인의 아버지가 어제 저녁 수마리 낳은 새끼를 구하러 갔다가 길가에 있던 갯불에 받쳐 넘어져 그만 뱃속에 든 아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네 아비가 애를 베었다고? 또 갯불에 넘어져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네 이놈, 어린 놈이 누구 앞이라고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떠벌리는 것이냐? 그러나 아들은 조금도 기죽지 않고 원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럼 수말 새끼가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되는 것이옵니까? 아들의 말에 원님은 할 말이 없어졌지요. 원님은 아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록 이방의 행동이 고약하긴 하지만 똑똑한 아들을 주었구나. 날이 제 아버님이 그동안 잘못한 것을 뉘우친다고 하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은 원님에게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원님은 한동안 생각을 하다가 말을 꺼냈지요. 아들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으니 이젠 나쁜 짓을 하지 않겠지. 원님은 이방을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방울 소리에 놀란 호랑이. 옛날에 소금 장수 한 사람이 하루는 말에다 소금을 싣고 팔려고 나간다는 것이 그만 산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묵어갈 집을 찾아보았으나 그 근처에는 집이 하나도 없었지요. 할 수 없이 걸어가다 보니 멀리서 불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지요. 주인 남자가 나와서 소금 장수를 보더니 그러라고 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소금 짐을 말에서 내려놓고 마른 마굿간에 메고 말목에 달린 방울을 풀어서 방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주인은 이 방울을 이상하게 보더니 소금 장수더러 그게 무엇이냐고 물었지요. 사실 이 집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 해 묵은 호랑이인데 사람으로 둔갑을 해 이렇게 집을 지어 살면서 사람이 들어와서 자게 되면 잠든 새에 잡아먹곤 했다고 합니다. 소금 장수는 이 집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가 둔갑한 것을 눈치챘지요. 이것은 딸랑새라는 것인데
밤에 자는 동안 나를 잡아먹으려는 짐승이 오면 그놈에게 달려들어 창자를 뜯어먹는 이상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근처에 사람 잡아먹는 몹쓸 짐승은 없는지요? 소금 장수가 시치미를 떼며 물어보았습니다. 주인은 그 말을 듣더니 걱정이 되는지 말소리를 낮추어 물었지요. 원 그런 짐승이 이 근방에 있겠소? 그러니 그 딸랑새라는 것을 못 나오게 잘 간수하도록 하시오. 밤이 깊어 잘 때가 되었는데도 이대로 자다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힐까 걱정이 되어 자제를 못하고 주인은 주인대로 잠들었다가 딸랑새가 달려들어 장자를 뜯어먹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자지 않고 서로 눈만 멀뚱멀뚱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밤이 아주 깊어가니까 주인이 피곤했던지 앉은 채로 졸다가 비스듬히 옆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소금 장수가 가만히 보니 호랑이의 허리와 뒷다리가 나와 있었지요. 그래서 소금 장수는 얼른 말방울을 꺼내서 범의 허리에다 꽉 붙잡아 매고 범의 어깨를 탁탁 치며 말을 했습니다. 주인장, 딸랑새가 언제 내 손에서 빠져나갔소? 하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랑이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허리에서 딸랑하고 소리가 났지요. 아이고, 이거 딸랑새가 내 창자를 빼먹으려고 달라붙는 것이구나 하고 겁이 나서 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지요. 그런데 딸랑새가 딸랑딸랑거리며 계속 따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호랑이는 더욱 겁이 나고 무서워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구 뛰었지요. 호랑이는 딸랑새가 못 따라오게 하느라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로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래도 딸랑새는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따라왔지요. 호랑이는 더 빨리 뛰어 가시덤불 속을 지나다가 겨우 딸랑새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래도 호랑이는 자기 창자를 다 먹기 전에 딸랑새가 떨어진 것을 다행으로 알고 딸랑새가 다시 따라오지 못하게 하느라고 자꾸만 더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뛰어가다 도끼를 만났지요. 아저씨, 왜 이렇게 급하게 뛰십니까? 내 창자를 뽑아먹는 딸랑새란 놈이 쫓아와서 그런다. 그 놈이 끈덕지게 쫓아오다가 저기 가시덤불 있는 데서 겨우 떨어졌는데 또다시 쫓아와 내 창자를 먹을까 멀리 도망치는 길이다 하고 말을 했지요. 도끼는 딸랑새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딸랑새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기에 호랑이가 무서워하나 싶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호랑이더러 같이 보러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 무서운 딸랑새를 보러 가? 나는 싫다. 갔다가 그놈이 달려들어 창자를 빼먹으면 어쩌려고? 난 가기 싫다. 아저씨 겁도 많으시네. 산중의 왕이라고 하는 아저씨보다 더 무서운 게 세상에 어딨습니까? 무엇인가 잘못 보고 겁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나랑 같이 가봅시다. 도끼가 죽혀 세우는 바람에 범은 딸랑새를 자세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떨어져서 가지 않으려고 호랑이의 허리하고 도끼의 허리를 잡아매고는 딸랑새가 떨어져 있는 가시덤불로 갔지요. 가시덤불 새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가시덤불에 걸렸던 방울은 그들이 덤불을 치는 바람에 호랑이의 등에 툭 떨어지며 딸랑딸랑 소리를 냈지요. 이 방울 소리를 듣자 호랑이는 깜짝 놀라며 아이쿠, 딸랑새가 또 따라온다 하면서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는 호랑이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제대로 걸음도 못 걷고 호랑이에게 끌려가다가 엄나무 가시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호랑이는 마구 뛰어서 엄나무 가시에 걸린 토끼는 배가 찢어지고 창자가 나오게 되었지요. 호랑이는 정신없이 한참 뛰다가 방울 소리가 나지 않자 이제야 살았다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토끼는 배가 찢어지고 창자가 나와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지요. 호랑이가 이것을 보고 그놈의 딸랑새란 놈이 기어이 달라붙어서 토끼의 창자를 뽑아먹었구나 하면서 토끼에게 말을 했습니다. 글쎄 가지 말자고 하는데도 기어이 가보자고 하더니 딸랑새란 놈한테 이렇게 창자를 뽑히고 말았구나 하면서 토끼를 매우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돌로 만든 말. 옛날 어느 날 대궐은 이웃 나라에서 온 사신 때문에 큰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돌로 50자 되는 말을 만들어 바치라고 하셨소. 이웃 나라는 생트집을 잡아서 싸움을 걸려고 한 것입니다. 무슨 수로 그렇게 큰 말을 돌로 만들겠어요?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임금님은 답답하여 호통을 쳤지만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고민하던 임금님은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대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성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지기까지 했습니다. 내 백성들 지킬 힘이 없다니. 그런데 한 노인이 소를 끌고 가며 소리를 쳤지요. 아이고, 이 미련한 소가 있나? 정말 미련하기는 우리 임금만 하구나. 임금은 자기를 흉보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고얀 노인일세. 하지만 나보고 미련하다는 걸 보니 무언가 아는 모양인데. 임금은 가만히 노인을 따라가 보았지요. 노인은 작은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얼른 노인에게 다가가 물어보았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오늘 하루 노인 댁에서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노인은 퉁명스러운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시구려. 임금은 노인의 오두막으로 들어갔지요. 방이 어찌나 좁고 허름한지 임금님은 쪼그려 앉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집에 살면서 기세 많은 임금 못지않군. 임금은 자기를 미련하다고 놀리는 사람에게 자기가 바로 임금이라고 말하기는 싫었습니다. 노인은 이웃 아이를 불렀지요. 얘야, 아무개 집에 가서 좁쌀 한 대 얻어오너라. 아이가 심부름을 다녀왔는데 빈손이었지요. 안 주시는데요? 노인은 화를 버럭 냈습니다. 뭐야? 좁쌀 한 알만 심어도 100섬을 거둘 땅을 골라 집터로 잡아주었는데 그깟 좁쌀 한 대를 안 꿔준단 말이냐? 임금은 이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터면 노인이 사시지 그랬소? 그럼 좁쌀 같은 건 안 구하러 다녀도 될 텐데. 노인은 고 웃음을 쳤습니다. 좁쌀 100섬이면 무엇하오? 집터는 여기가 더 좋소. 이 비좁은 집터가 더 좋다니 임금님은 자꾸 궁금해졌습니다. 어째서요? 이 집은 나라의 임금님이 묵어갈 곳이라오. 임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라 임금님이 묵어갈 자리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요. 보통 노인이 아니라 천리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구나. 임금은 시치미를 떼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 노인이라면 어려운 걱정거리를 단숨에 풀 것 같았지요. 아까 들어보니
임금더러 미련하다고 했지요? 왜 임금이 미련한 것 같소? 그야 쉬운 문제 하나 못 풀어 끙끙 앓기만 하니까 그렇지요? 글쎄, 어떻게 하면 되겠냔 말이오? 그 사신더러 돌로 만든 말이 이미 있으니 얼른 제 나라로 가서 줄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요. 말을 끌어가려면 말 곱비가 필요하니 그런데 꼭 모래로 만든 줄을 50자 꼬아 가져와야 한다고 이르는 것이지요. 모래로 줄을 꼰다고요? 돌로 말을 만들어 주는데 그것도 못 해주겠냐고 큰 소리를 탕탕 치란 말입니다. 백성을 지켜야 할 임금이 그 정도 위엄도 없으면 어쩌겠소? 임금은 무릎을 치며 감탄을 하였습니다. 돌로 만든 말에 모래줄이라? 고맙소. 노인은 그제야 가만히 일어나 임금님께 큰 절을 공손하게 올렸습니다. 상감마마, 저희 집에 잘 오셨습니다. 대종 이야기.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룩한 뒤부터는 절마다 범종을 다는 일이 유행하였습니다. 범종이란 종의 몸뚱이를 나무방망이로 때려서 소리를 내는 종인데 범종을 울리는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착하고 밝은 마음을 지니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경주 박물관에 있는 성덕대왕 신종에는 이러한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소리 울리는 곳마다 더러운 마음은 사라지고 착한 마음이 피어나서 신라의 생명을 타고난 인간은 물론이요 짐승들에 이르기까지도 바다에 있는 잔잔한 물결처럼 골고루 복을 받아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신라 사람들에게 범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악기와 같은 것으로 신앙되었던 것입니다. 쇠와 나무가 부딪히며 울리는 범종의 소리는 한없이 부드럽고 은은하게 들렸던 것이지요. 임진왜란때 없어진 것으로 전해오는 신라의 종이 있는데 그것은 가문사의 종입니다. 토암산에서 대왕암 부근으로 흘러들어가는 냇물을 대총천이라고 합니다. 가문사에서는 훌륭한 큰 종이 있어 아침 저녁으로 맑은 소리가 은은히 울려 퍼졌지요. 임진왜란 때 이 땅에 침입한 왜적들은 불국사에서 불을 지른 후 가문사에 침입하여 대종을 훔쳐 일본으로 가지고 가려고 배에 실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떠나려 할 즈음 갑자기 천둥이 치며 폭풍이 일어나 배는 파손되어 떠내려가 버리고 외병들은 모두 죽고 말았지요. 그러나 가문사의 대종만은 옛 주인을 찾아 대왕암 물 밑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물결이 일렁일 때마다 대종은 은은히 울리며 옛님의 넋을 위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냇물을 대총천이라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주위가 고요할 때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가끔 물속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옷에 밥을 준 스님. 옛날 망덕사라는 절에 큰 법회가 열렸습니다. 왕도 참석을 하여 손수불공을 드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한 스님이 거짓골을 한 채 찾아왔습니다. 소승도 감히 공양을 드리고자 하오니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왕을 우러러보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힐끗 스님을 돌아본 뒤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옷이 너무 초라해서 거지나 미치광이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곁에 서 있던 한 신하가
성 물러가지 못할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드나들려고 하는 것이냐? 하고 억지로 스님을 절 밖으로 몰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지 스님은 다음 날 또 망덕사를 찾아왔지요. 왕이 베푸는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절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절 문 앞에서 얼씬거리자 또 신하들이 재빨리 뛰어나와 큰 소리로 꾸짖으며 쫓아냈지요. 하니 또 왜 왔어? 정말 혼이 나봐야 알겠어? 빨리 꺼지지 못해? 다음부턴 이 앞도 얼씬도 하지 말거라. 여긴 당신 같은 것이 올 때가 아니란 말이야.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스님은 또 망덕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젠 신하들이 아예 절문을 지키고 있어 누더기 옷을 입고는 그 근처에도 얼씬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스님이 매우 값비싼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얼굴에 잔뜩 위엄까지 부리며 절 문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때는 아무도 스님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극성스런 신하들도 미처 스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거짓골을 하고 다니던 스님이 갑자기 좋은 옷을 입고 나타날 줄 짐작이나 하겠어요. 그래서 번지르르한 옷차림만 보고서 스님을 높은 자리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불공이 끝나 공양 때가 되자 다른 사람들보다 스님에게 먼저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는 것이었지요. 스님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오른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님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자기 앞에 차려진 음식을 모두 들어 입고 있던 옷에다 들이부었습니다. 순간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스님을 멍하니 쳐다보았지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린 그들은 한결같이 스님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이 무슨 회개한 노릇인가?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감히 미친 짓을 한단 말이오? 그러나 스님은 조금도 당황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결같은 온화한 얼굴로 그윽한 미소를 띠며 사람들을 둘러보았지요.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소승은 몇 번이나 이 절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더럽고 해진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서 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지요. 그런데 오늘은 일부러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나타나니 모두 소승을 우러러보며 서슴없이 절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음식까지 주지 않았소? 이는 소승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 옷으로 해서 일어난 일이니 옷에게 먼저 음식을 부어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소? 하고 타이르듯이 말을 했지요. 왕은 물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